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 합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합시다.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네, 이번 주 뜬 인물은 단연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죠. 9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출마 선언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토론은 언감생심, 1인 지시에 일렬 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그다음에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하고 치료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간다면 민주당의 붕괴는 칠흑 같은 밤에 번갯불을 보듯 명확하다. 이런 굉장히 센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하에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김두관 전 의원이 이번에 굉장히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주의 뜬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네, 그래도 전당대회에서 되기는 어렵겠죠. 되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뭐 그냥 애둘러 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이재명 일극 체제를 공격했다. 이 점에서는 뭐 뜬 인물이다. 이런 얘기군요. 자, 장윤미 변호사는 뜬 인물. 저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좀 꼽아봤는데요. 이제 뭐 방송 활동을 워낙에 활발히 하기도 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본선까지 현역을 꺾고 좀 그나마 국민의힘에서는 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본선에까지 직진을 했다가 사실 과거에 SNS에 올렸던 글들이 본인의 발목을 잡아서 이제 뭐 탈당하고 굉장히 당과 특히 한동훈 비대위 체계와는 각을 세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등장할 모멘텀이 있을까 이제 짧은 기간 안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뭐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과의 약간의 교감하에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후보를 상당히 사실 뭐 자폭에 가깝게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요. 어쨌든 그게 국민의힘 면에서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장해찬이란 정치인이 다시 한번 등판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부터 이미지 관리팀 이게 일종의 댓글팀 아니냐. 그렇죠. 거기에 공무원도 포함된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폭로를 한 것이 지금 논란이죠. 굉장히 논란이고 이거는 단순한 뭐 정치적으로 뭐 무리수를 뒀다 이걸 넘어서 다 전례가 있는 처벌을 받았던 전례가 이른바 이제 김경수 전 지사도 드루킹 마찬가지고 그게 네이버 다음 이런 포털에 대한 업무 방해였거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건 본인도 만약에 거기에 일조를 했다라면 이제 법률적인 점검이 필요할 텐데 불사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좀 이따 좀 더 논의를 해보고요. 금주의 진인물은 송영훈 변호사. 예,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요. 한국갤럽이 같은 방법으로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그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요.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 55%, 원희룡 후보 19%, 나경원 후보 14%, 윤상현 후보 3% 이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관이 이번 주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는 57%로 오차범위 내에서 2% 상승을 했고요. 나경원 후보가 18%, 원희룡 후보 15%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 그렇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이게 누가 2위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2위권에 머물러 있고 1위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에 네거티브를 굉장히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을 해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저도 사실 공교롭게도 원희룡 전 장관을 꼽아봤는데요. 저는 뭐 내부자는 아니니까요. 국민의힘에 그냥 관람자로서 한 발 떨어진 외부인으로서 상당히 전당대회 토론회가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워낙 정치적인 구력과 경험이 많으신 분이어서 이 전체 판을 어떻게 핸들링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뭐 부족함 이런 부분을 부각시킬까를 위주로 봤는데 첫 번째 TV조선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맥을 못 추었다, 뭐 저자세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또 두 번째 MBN 주간 토론회에서는 또 너무 과도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득이 되는 토론회 형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막 색깔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역공을 당하면 약간 주저하고 이런 모습이 원희룡 전 장관의 이제 장점을 잘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아쉽다 이렇게 평가가 돼서 꼽아봤습니다. 너무 절박해서 마구잡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험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유인태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추하게 나이 든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난 1주 2주 사이에 거의 뭐 자폭 테러 수준으로 문자 5건 공개되고 읽고 씹었네 어쩌네 논란에 뭐 댓글팀 그것도 그 문자에 거론이 돼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도 댓글팀 그럼 한동훈 장관도 댓글팀 게다가 또 이제 원희룡 저 후보는 또 지난 총선 공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댓글 심지어는 당이 공식적으로 막 경고까지 하고 나섰어요. 네, 일단 그 댓글팀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앞서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 얘기부터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에서도 그 댓글팀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서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력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좌천이 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대통령 선거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런 댓글팀을 뭐 활용을 하거나 하는 것을 보고받거나 용인을 했겠는가. 그런 일은 저는 있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뭐 대통령실 전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된 무슨 여론조성팀이 있다는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주장. 그것은 일단 주장하시는 분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건데 누구한테 왔는지도 공개가 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 4건 외에는 다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거기 있었다든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든가 또 실제로 부탁받았거나 요청받은 것이 무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자 메시지 4개가 온 시점이요. 전부 다 2023년이고 당시에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여당 최고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많은 방송에 출연하면서 여권의 거의 최고 스피커로 각광을 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당시의 현안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면은 뭐 이렇게 좀 논리를 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는 것이 전혀 불법이거나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드러난 4개의 문자 메시지만 갖고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나온 문자 메시지를 하나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 10번 정도 받아서 전국 선거를 지휘할 수 있게 하자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보면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련성이 오히려 의문시 되는 것이 그 11월 당시에는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것도 결정이 안 됐을 때예요. 맞아요. 연동형으로 그대로 가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례로 나오고 싶어도 굉장히 모양 빠지게 위성정당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본인이 정치를 할지 뭐 당에 갈지 이것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 저는 적어도 그것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본인의 요청이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특검에도 넣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해찬 전 최고가 문자 내용 그대로 이게 방송에는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5월 16일 날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뭐 찰떡콤비다 장관님이랑 장관님께도 보고 드림. 이건 어쨌든 한동훈 전 장관에게 보고 드렸다든지 아니면 드릴 예정이라든지 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한동훈 전 장관에게 인지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 날 참여연대와 관련한 비판하는 글을 장해찬 씨가 올려요. 본인의 SNS에. 이걸 지금도 참여연대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했던 인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까도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왔는데 본인이 최근에 이제 당대표가 됐을 때 워낙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고 하니까 모 인사가 저희가 대선 때 쓰던 애들 뭐 이제 댓글팀을 지칭하는 그런 걸 좀 가동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얘기. 되물으니까 말을 안 하더라.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섰다는 천하람 현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댓글팀은 본인이 뭐 듣고 이렇게 판단 내리기로는 한동훈
댓글팀이 있고 김건희 여사 댓글팀이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바로 알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알았다라는 부분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민주당은 지금 장해찬 전 최고의 이런 발언을 가지고 바로 형사 고발할 수 있지 않나요? 왜 안 하고 있죠? 저희가 아마 이제 좀 추이를 보는 것 같고요. 장해찬 전 최고 사실상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마타도어를 할까라는 물음표는 좀 쳐지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당의 최고위원이었어요. 청년 최고위원. 대통령의 제1호 참모였다고 지칭되는 사람입니다. 정보 접근성이 상당히 있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니까 뭔가를 쥐고 있을 텐데 저희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 이전에 시간을 두면 아마 지금 2주 정도 전당대회가 남기 뭐가 나올 때문에 거다? 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뭐 댓글팀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분위기가 이전 투구 혼탁한 양상 그거 맞죠? 그러면서 또 그런 그 이전 투구 혼탁한 양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거티브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역효과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그런데 보통 이제 방송에 나오면 그래도 당에 속한 패널로서 그 자기 당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만큼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그 지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고 한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대한축구협회가 그 말을 들으면 섭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이번 주에 홍명보 감독을 다시 선임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축구협회는 적어도 홍명보 감독한테 너 브라질 월드컵 때 일부러 졌지.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낯뜨거운 고의 패배론 주장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국민들 보기에 그 송구하고 염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면목 없게 만들지 말고 이제라도 모든 그 후보들이 네거티브는 중단을 하고 좀 공동으로 마지막 날까지 네거티브는 안 하겠다라는 선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좌파 공세까지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주 해묵은 색깔론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전 장관을 엄호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 토론회가 있기 며칠 전에 이제 문화일보에서 아마 한동훈 장관이 가족들한테 상의를 뭐 많이 한다는 취지의 칼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장인이고 또 하나는 이모부라는 취지예요. 그 이모부라는 분은 뭐 언론사를 언급해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진보 언론사를 이제 설립한 사람이고 민청학년에 뭐 연루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한동훈 전 장관 심지어는 잘못입니까 그게? 뭐 그리고 본인이 운동권 출신이지 않냐라는 역공을 펴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운동권이 뭐 죄악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틀을 놓은 그런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혼탁 양상을 가져가기 위해서 상대를 그냥 비난에 가깝게 비판하기 위해서 가족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근거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뭐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천 논란도 사실은 그 비례대표 명단 대통령이 상당히 탐탁치 않아 했다는 거죠. 예. 본인의 참모가 빠지고 예. 이러면서 뭐 호남매 인사를 뒤로 빼니 앞으로 빼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배수 의원이 그 자리에 이제 갔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거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취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아마 갈등이 이 정도로 감정적으로 치달으면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잘 봉합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후유증이 크겠죠? 이 네거티브 공방 격화되는 거에 사실은 원희룡 후보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 앞서 이모부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돼서 이모부 정도면 얼마나 먼 사이입니까? 한동훈 후보도 그 대본에 듣고 20년간 본 적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이모부가 앞서 그 진보한 인터넷 매체 창립자이긴 한데 그 이전에 중앙일보 부국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을 이모부로 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연좌제를 부정하는 국가예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도 그 무슨 뭐 배신의 정치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때도 정작 본인이 2016년에 바른정당 갔다 왔기 때문에 바로 비판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이모부 얘기하니까 본인이 과거 20대 때 운동권 아니었냐 이런 역공이 돌아옵니다. 이게 도대체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죠? 그러면서 이런 그 오디오가 서로 엉킬 정도의 공방을 벌여서 당 이미지만 깎아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분당대회 얘기도 나오는 건데 저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 4명의 정치인들은 다 프로들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또 달라진다? 그럼요.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도 당이 쪼개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까요?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참 정치라는 게 참 복잡해요. 아니, 왜냐하면 이런 장면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예. 아주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측근,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특히 민주당을 아연실색하게 했던 그 인사가 지금 대통령을 정조준한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원희룡 전 장관이 좀 비판 쪽으로 많이 다뤄졌으니까 한동훈 전 장관도 잘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자당의 동지란 말 상당히 많이 쓰시던데요. 원희룡 전 장관이 뭐 사법연수원 때 뭐 술을 마시고 뭐 난동을 부렸다 이런 게 기사가 나오고 했던 적도 있죠. 근데 3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노상방뇨하듯이 오물 뿌리는 행위다. 이렇게 직격하는 건 저는 자당에 특히나 본인이 동지라고 부르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당대표가 되면 어느 정도는 봉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3년이나 남은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또 대통령 부인이 비대위원장에게 정치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또 총선 직후에는 뭐 정치평론가와 거의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밝혀진 건 또 어떻게 보세요? 너무 이상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일단 저는 그 문자 5개 자체의 공통 키워드는 그냥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나에게 준 문자는 그냥 하지 않겠다, 사과를 안 하겠다는 말을 늘어놓는 것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최소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 방면으로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내게 전달됐다는 취지인데 종합해봤을 때 진실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럼 결과를 보고 추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검찰에서 소환하겠다. 물론 뭐 명품백, 뭐 도이치모터스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소환의 불필요성을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사과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인가? 물음표가 쳐지죠. 예. 뭐 실제 드러난 결과를 갖고 판단해야겠죠. 그 5개의 문자 메시지 해석은 아직도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실제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가 올 무렵에 소위 친윤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의원 단톡방에 공유했던 내용, 공개적인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 보면은 다 사과 불가론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자 메시지는 사실은 사과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과하기가 어렵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그 주목을 받았던 그 김건희 여사와 김중권 교수와의 57분 통화, 그 내용이 약간의 정복값이 있죠. 그러니까 그 통화 내용으로 밀어보면 이제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사과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뒤늦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5월 9일에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했고, 그런데 지금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결국에는 소위 친윤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혹은 친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이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공격의 소재로 활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전략을 짰다면 역효과만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만해야죠.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좀 정리해봤고요. 1시 31분 막 지난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서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영동선과 서울 양양선은 4시에서 5시 사이 교통혼잡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또 홍천휴게소에서 서석터널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용인에서 양지터널, 호법에서 이천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원주에서 새마을까지도 속도 더디고요. 반대 인천 쪽은 사고가 있는데요. 북수원 나들목 3차로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 혼잡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초월에서 동곤지암까지 밀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흐름이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휴게소까지 정체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호정 2교에서 차량터널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차량터널에 추돌사고 나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거두절미 각서라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서라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매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송 변호사. 그동안에 저희 코너에서 주로 이제 핫했던 한마디를 꼽으면은 망언이나 실언에 가까운 얘기들을 꼽아왔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좀 아름다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정호승의 폭풍이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이 어제 국민의힘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서 인용이 됐는데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이게 어제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합동연설에서 인용한 시구입니다. 이게 뭐 누가 인용했는지를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네거티브가 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시 한 구절을 인용해서 조금이라도 듣는 분들께 품위 있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세 후보들께서도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시를 한 수 읊어도 좋고 혹은 뭐 유명한 경구를 읊어도 좋은데 이렇게 좀 뭔가 품격 있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저는요,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모 씨가 VIP 내가 거론한 건 대통령 아닌 김계한 사령관이었다. 이 멘트를 좀 꼽아봤습니다. 예. 믿기 어렵고요. 예. 일단 VIP는 공무원과 공무원 조직에서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부의원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사성 장군 언급을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 장군이 김계현 사령관은 삼성 장군이니까요. 사성 장군을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럴 수 있는 그 맥락도 맞지 않고 이 부분은 아마 또 하나의 또 도화선이 될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뭐 공범, 그래서 뭐 1심 유죄까지 판결받은 분의 녹취까지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녹취가 누구와의 녹취냐가 중요하죠. 그 지금 같은 골프 모임 단톡방에 있던 한 변호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뭐 구명 로비의 상대방이거나 그 수혜자와의 직접적인 통화가 아닙니다. 이런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의 의미는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그 의혹 때도 소위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 첼리스트가 뭐 한밤중에 김앤장 변호사 30명, 대통령, 법무장관 다 한 자리에서 봤다. 그런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극히 사적인 동기에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장시호 씨 관련해서도 그 김모 검사, 김영철 검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사하는 그런 녹취록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본인의 지인에게 인맥을 과장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다 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물론 1심까지만 판결이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된 인물이고, 그러면 나쁜 일에 상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맥을 과장하기 위해서 허세나 허풍을 부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과연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죠. 그런데 VIP를 언급해놓고 VIP가 누구냐 했더니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허풍이나 허세로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사칭해 놓고 그게 드러나서 문제가 되니까 본인도 당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지금 가능성이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혹이 사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공수처가 앞으로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담동 술자리나 뭐 장시호 씨 관련 녹취록처럼 완전한 허세일 가능성도 있다. 두 가지 극단적인 가능성이 엇갈리는데 현재로서는 이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공수처가 빨리 좀 신속하게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이 이종호 씨의 오랜 인연, 또 이종호 씨가 이 사단장과도 오랜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사단장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네네. 뭐 이런 정황인 거는 그렇죠. 맥락이 있으니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청담동 술자리 그 녹취와는 좀 무게감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종호 씨라는 사람은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와 관련해선 1심 재판부가 거의 주가 조작에 아주 이제 관여를 한 그런 회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회사 압수수색이 단행됐을 때 폴더가 나와요. 이른바 김건희 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사와 관련돼서 그래서 사실관계로 재판부에서 인정한 거는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의 계좌가 어쨌든
어쨌든 활용됐다라는 겁니다. 주가 조작에. 그 당시에 1심 판결 뒤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이용당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 대표라는 사람이 본인의 처남까지 끌어들여서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남의 재판에서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을 듣습니다. 예. 그런 증인 선서하고 하는 부분인데 김건희 여사와 사적으로 아느냐라고 했을 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최근에는 연락을 주고받진 않았다라는 취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친분 관계는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이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에 사실상 용산이 대통령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선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공직기관 비서관까지 나선 아무런 국방라인과는 안보라인과는 관여가 없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동원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와 관련한 유의미한 퍼즐의 한 조각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난 거예요. 예. 저도 말씀 주신 대로 허세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최근 보면은 최소한 이 부인은 대통령을 언급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또 뭐 김건희 여사다 어쨌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에는 내 후배가 뭐 부이 이러길래 따라 말했다. 아니다. 부인은 김계현 사령관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평소에 이 사람이 대통령을 V1, 김건희 여사를 V2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라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선 여사를 지렛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아주 유력한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종호 씨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의 관련성이 입증이 돼야 돼요. 예, 임성근 그렇죠. 전 사단장은 지난 6월 22일에 모른다고 그랬죠. 예, 청문회 때 전 국민이 보는 그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에서 민간인 이종호를 모른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5명이 들어있는 이제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 일정을 주선했던 사람은 이 이종호 씨가 아니고 다른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종호 씨는 뭐 좋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결국 그 골프 모임 파토가 납니다. 성사가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둘이 서로 알아서 일단 아는지부터 입증이 돼야 되고 어떻게 알아서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지 그런 것도 입증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드러난 녹음 파일만 가지고는 입증이 안 되고 아무튼 뭐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통화 시점이 그 무슨 변호사한테 이종호 씨가 썰을 푸는 통화 시점이 8월 9일이에요. 그런데 그 장관의 이종섭 장관의 지시가 번복된 것은 이미 7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표를 냈다는 게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된 게 8월 2일이에요. 그때부터는 뭐 기록 회수 등등해서 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이 사건이 보도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인맥을 과시해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만 가지고도 썰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점이 약간 앞뒤도 안 맞고 해서 아직은 들여다봐야 될 점이 많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19일과 26일 뭐 대통령 부인 등등을 증인으로 불러서 네.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죠. 탄핵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뭐 여론에 역풍 없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걸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조국 전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탄핵 연료가 부족하다는 표현에 저는 공감이 됐는데 이게 무르익었다. 지금 국민 대다수가 물론 뭐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기에 따른 좀 동의를 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민주당 앞에 놓인 선택지는 탄핵으로 가는 어떤 수순으로 돌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국민 동의 뭐 국회 동의 청원이라는 거에 거의 130만 명 넘는 국민들이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왜 중국인들을 입국시키느냐. 그리고 청와대 청원은 뭐 네이버, 카카오톡 이렇게 인증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이제 본인이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허수가 많다라는 논란도 당시엔 있었습니다. 이건 국회로 회부가 되는 거고 이 청문 소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명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 공개된 명단은 또 의원들한테 공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무게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 여론을 청취하고 이 관계자들과 관련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국회법에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예. 뭐 전례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전례가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으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절차를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 관련 청문회에서는 그러니까 증인에 대해서
동행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은 국정조사나 뭐 이런 부분에 한정이 돼 있어서 이게 입법 미비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증인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이나 장모가 나오겠습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특히 여사와 그 모친 대통령의 장모는 나오지는 않겠죠. 그 연료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은 참 그래도 공당에서 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그 이준석 대표도 왔다 갔는데 그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공공연하게 입에 올려지고 일상화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면 안 돼요. 심지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도 아까 좀 전에 그건 최후의 수단이고 아주 예외적인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당이요. 탄핵 소추를 직접적으로 발의를 하면 국민들께 큰 역풍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서 탄핵 청원을 명분으로 해서 이제 군불대기를 한다는 그런 시선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증인이 39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개입할 의도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해병대원 사건 관련된 증인이 지금 뭐 22명, 그다음에 그 도이치모터스나 명품백 관련된 증인이 한 17명 그렇게 된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청문회는 사실상 수사와 재판에 국회가 개입하기 위한 청문회 아니냐. 또 그런 시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전례가 없다는 부분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이런 그 국회 청원으로 누군가에 대한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뭐 국무위원이라든가 등등해서 탄핵을 소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게 10번이 있습니다. 그중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청원이 들어갔었던 적이 있고요. 10번 다 법사위에서 한 번도 심의를 안 하고 그냥 다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청문회를 하겠다. 명분이 부족하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핵 반대 청원도 5만 명 넘어서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청문회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탄핵 반대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현상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청문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그런 말 자체가 사실은 이 탄핵 소추 청원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일각에서는 검사 탄핵하고 그 검사들을 불러서 청문회 하겠다고 하더니 그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 탄핵 청문회로 바꿨다.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자충수를 둔 거 아니냐 이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유일하게 실제로 이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됐던 사례였으니까요. 그 당시에 탄핵 백서에 관여를 했던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민주당이 그 당시에도 일단 의석수가 지금보다 훨씬 못 미쳤었어요. 그때는 121석인가 그랬습니다. 80석을 뭐 국민의당이 있긴 했지만 80석을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역풍이란 거, 국민 여론이란 거, 민심이란 거 당연히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선거가 없으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수권 정당이라면 이게 다 어쨌든 채점표의 기록으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여러 새누리당과 이제 협의를 하고 좀 출로도 좀 열고 하는데 이 분위기를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국면이 오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수사가 어쨌든 특검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국정조사하고 또 뭐 계속해서 청문회 등등을 해가지고 여론이 끝까지 올라갔던 그런 국면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추진을 하는 것인가 그래 보이지는 않고요.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136만 명 정도로 이제 지난주에 동의 청원의 인원수가 이제 다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정도이지 아마 여론의 향배 추이를 보면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조금 더 좀 놔두고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빨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좀 받들어야 될 민심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 숫자의 엄중함 때문에. 송 변호사 보기에 민주당은 진짜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죠? 너무 빨랐다고 하는 그 말씀에 사실은 핵심이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이런 100만 명이 넘는 청원이 올라와도 그게 4,428만 명이라고 하는 전체 유권자의 한 3%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당이 이런 것을 일종의 게이트키핑, 그러니까 걸러주면서 정상적인 정치를 통해서 풀어가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청문회를 덥석하는 것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있어 보여요. 자, 이재명 대표가 9월 7일이면은 지금 그 선거법 사건
선고가 아니 저 결심을 하죠. 결심에서 구형이 있죠 그때. 그리고 9월 30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역시 변론 종결을 합니다. 그러면 두 사건 모두 10월이나 11월쯤에는 1심이 결과가 나와요. 둘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고 특히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바로 형이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는 해도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큰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심 집중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항소심에 가면은 1심의 양형은 그렇게 쉽게 잘 안 바뀝니다.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심 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둑이 무너지기 전에 오히려 정권을 세게 공격해서 그 정치적인 효과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 탄핵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 나올 게 유죄되고 유죄 나올 게 무죄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탄핵이 만약 실제로 되면 대선을 빨리 치를 수 있으니까. 대선을 빨리 치르는 그런 시기를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하려고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주당 의지대로 의도대로 가는 스케줄도 아닐 뿐더러 저는 국민의힘의 패착이라고 보이는 게 이 지도부 회의를 할 때 백드롭도 탄핵이라는 용어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뭐 민주당이 시작하는 탄핵 뭐 맞겠다. 민주당 탄핵 시작한 적 없습니다. 어느 단위에서도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이번에 또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했을 때 이제 박홍근 의원 정도가 하야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시민 이사장도 탄핵은 너무 큰 얘기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역사의 불행이니까 하야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민주당이 정말 의도해서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는 송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치로 풀어낼 수 있는 영역이 있겠죠. 대통령 실정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리고 탄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게이트키핑 이걸 국회에서 어떻게든 덜어낸다. 그게 여야가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회가 제대로 협의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방법도 선택지 중에 있었을 것 같아요. 민주당한테. 근데 대통령은 전자결제로 최상병 특검 계속 해외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뭐 열 몇 번째 거의 뭐 20번째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 대한 어떤 사실상의 존중이라는 태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냥 총선에 대패한 이후에 반짝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용, 행동, 뭐 행세 이 정도로만 됐는데 전혀 국정 운영의 기조는 없고 이게 국민의 불행인데 대통령의 어떤 정치 지도자의 불행을 넘어서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일부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권은 대통령 임기 절반도 안 지났는데 대통령 부인까지 뒤엉킨 자폭 전당대회 비슷한 걸 지금 하여나가고 있는 상태고 야권은 의석수를 믿고 탄핵이란 걸 거의 공공연히 저는 뭐 거의 공공연히라고 표현했습니다. 탄핵 이름을 건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국회 개원식도 못하고 있는 거 언제까지 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다 전당대회를 하는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이제 상견례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대표 1대1로 회담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부터 좀 정치의 복원을 시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정치의 복원의 책임 물론 민주당한테도 있는데요. 집권 여당한테 훨씬 큰 겁니다. 왜냐하면 가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이 있고 자원이 있고 또 지금 권력을 운영하는 주체니까요. 정말 대통령께서 전 반성 지금 늦었지만 하셔야 된다. 거부권 행사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권력은요. 솔직히 국회가 더 강해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예산안도 10원 한 장 마음대로 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짜서 올려도 이제는 야권이 192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다 삭감하면 그만이에요. 네, 우리 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시사본부에서는 이제 매주 좀 그 제대로 된 여야 관계와 협치를 얘기하면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대선의 연장선상이라서 안 된다. 뭐 그럼 이제 총선 끝나면 이거 저 참패했으니 대통령과 여당이 뭔가 좀 획기적으로 변화하겠지. 하나도 이제 변화하는 것 같지가 않고 뭐 차기 당권을 둘러싼 뭐 그런 양상들이 아주 혼탁하게 흘러가고 있고 야권은 뭐 거의 브레이크 없이 뭐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탄핵 이름을 건 청문회까지 가고 있고 도대체 몇 년째 계속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음 당대표 나오면 달라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근데 지금 여당 전당대회가 상당히 시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원래 우주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는 빅뱅이 있습니다. 시끄러워야죠. 대폭발이 있죠. 그 뒤에 이제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시 되고 한동훈 대표가 만약 된다면 둘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장점으로 어필하는 것 중에 내가 민주당과 싸운 유일한 사람 아니냐. 나머지 사람들 수비할 때 나는 공격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기대감을 내려놨습니다. 예.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그리고 거의 비난하는 게 가깝게 2조 심판론으로 대패하고 그 국민 성적표를 초라하게 받아들였으면서도 그걸 견지하고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 이분이 당대표가 됐을 때 협치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당대표가 아니라 거의 다음번 대권 도전을 거의 유력시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양당 대표회담을 해서 뭔가 정치를 복원한다? 제가 서두에 김두관 전 의원을 금주에 뜬 인물로 선정해드렸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시면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양쪽 다 전당대회가 안 끝났으니까 만약에 가정법으로 두 당대표가 되면 정치가 복원된다?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뭐 저라도 가서 좀 복원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걱정과 걱정만 계속하는 정치 빨리 좀 종식돼야 될 텐데 아무튼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뭐 기대하기 어렵다. 뭐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거두절미 각설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수봉이 부르는 젊은 태양 함께 듣고요. 내일 뵙죠.